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뉴스라기보다는 부동산 뭐 어디나 경제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인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한번 소개하고 거기 관련된 그냥 제 생각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경제가 멈췄다. 경기 침체 그림자가 오고 있다. 근데 문제가 그 성장이 멈췄는데 근데 그 사이에 기록적인 인구 증가가 작년에 이어서 뭐 올해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경제가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기록적인 인구들이 와서 들고 오는 게 돈이고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뭐 집을 렌트를 하고 뭐 개중에 집을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자동차도 사고 가구도 사고 소비를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원밀리언이 넘었죠. 오는 사람들이 뭐 어디서는 또 1.2 밀리언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랬고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는 10월인데 그 지금까지 인구 증가를 봤을 때는 100만 넘는다. 통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런 어마어마 3% 인구가 늘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그냥 0% 성장했다라는 거는 이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서도 뭐 석유, 가스 뭐 이런 데서는 뭐 채광, 채석업 이런 데서는 지금 상승을 하기는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앙은행 예상치인 1.5%보다 한참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금리가 안 올라야 뭐 사실상 뭐 저도 그렇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한쪽에서는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꼭 좋다 안 좋다 뭐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그림자가 이게 작년부터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점점 다가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운타운 밴쿠버 no longer has Canada lowest office vacancy rate. 이게 보면은 밴쿠버 다운타운이 오피스 이제 공실률이 가장 적었는데 지금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컨시 레이트가 지금 11%래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막 2%, 3%. 그러니까 사실상 공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무려 지금 11%, 뭐 캘거리 같은 경우는 뭐 28%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게 또 11.9%로 올랐다는 얘기네요. 세임 쿼터에. 이게 지금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공실률 그리고 많은 산업들, 많은 어떤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 10%는 아까 뭐였지? 아까 그렇게 읽었는데 그죠? 리스 오피스가 11%. 그리고 나왔고 여기 다른 율이네. 여기는 또 여기 보면은 highest sublet percentage vacancy 같은 요거는 이제 2차 그 sublet 페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29.3% 많이 벼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밴쿠버 다운타운 말고 그 외곽 지역인 거죠. 조금 외곽 지역.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조금 외곽 지역에는 공신률이 무려 3%, 그러니까 3배나 올라가게 되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23%. 토론토가 그래도 적긴 한데 굉장히 지금 사실상 이런 퍼센트는 기대하기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단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확실히 지금 여전히 좋지는 않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 활동 많이 참여하고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활동 다시 잡을 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진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실률을 오피스 공실률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좀 무서운 일이죠 이것도 사실은. 또 RBC에서 얘기하기를 또 short of housing crash는 이게 이제
그 resource availability, 그러니까 지불하는 구매력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게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다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집값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싼 집값에 비해서 사람들이 affordability,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라든지 그 모기지 레이트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모기지가 비싼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다른 물가도 여전히 안 잡히고 있는 잡혔다고 좀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로소리 너무 비싸고 뭐 고기값, 빵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모기지 내다든지 렌트를 내는 것도 힘든데 다른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하락도 아마 오지 않을까? 근데 그 회복되려면 몇 년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RBC가 지금까지 참 잘 맞춰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는 올해 중반까지는 집이 오른다고 계속 전망하던 RBC가 이제는 하우징 크래시가 좀 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지금 좀 더 가시화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은행에서도 중국 경제가 하향 이게 4.8%였는데 물론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는 4.8%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4.4%로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원래 뭐 그 서플라이 체인도 회복이 됐고 중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 대량 성장하는 그 경제가 공장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이게 또 인도로 옮겨져 가지고 이런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좀 자연스럽게 뭐 이전되지 않을까 그런 게 많이 전망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도로 가는 공장 그 퍼센트나 이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전망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전 세계에는 분명히 타격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인도로 공장이 옮겨져서 하면 좋은데 요즘에 또 인도랑 또 캐나다는 사이도 안 좋죠.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세계 경제도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했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니죠. 또 작년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만 딱 봤을 때는 임대료가 좀 떨어졌나?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 임대료 비중이 좀 낮아졌나? 그게 아니고 임대료 옛날에 워낙 임대료는 많이 내는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데도 지출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임대료가 옛날에 뭐 30% 냈다. 그 한계선이 할 테지만 30% 냈다. 근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 내는 비중이 뭐 28%, 29%로 줄었다. 이게 이제 통계의 어떤 한계인 거죠. 통계만 보면 임대료가 줄었나? 아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률이 떨어지고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까 그냥 퍼센트적으로 떨어졌다. 결국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러려면 좀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푸틴은 지금 또 11월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푸틴의 어떤 그 위치가 정치적인 위치나 어떤 힘이나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그 기사를 찾아놨는데 방금 없어졌어요. 보니까 뭐 잘못 눌렀나 봐요. 푸틴은 또다시 23만 명의 병력을 또 모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전쟁이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얘기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은 또 흔들린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홀로 서기가 현실화되나? 결국은 푸틴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그대로 있는데 서방 지원도 이렇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전쟁이 지속이 될 건가 보다. 그럼 당연히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유가가 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오펙에서는 발표하기를 150불로 갈 수 있다.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일의 가스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이 맞을까?
이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틀리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은 지금 계속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지원은 떨어지고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전쟁이 아마 끝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서 유가는 더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유가가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반면에 오페크는 이제 야 이거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산할 거고 100달러 이상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맞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와중에 JP 모건의 이분 이름이 뭐죠? 제임인가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제 7%의 금리 시대를 대비해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야 우리가 금리가 5%갈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 설마 그쯤 가다가 떨어지겠지. 그 전까지 경기 침체가 오겠지라고 안 믿었었는데 5%에 왔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물건들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물가는 높고 뭐 가스 오일비도 높고 사는 렌트를 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금리를 내는 것도 모기지를 내는 것도 너무 비싸고 사실상 그런 것 따지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7%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미국 얘기입니다만 여기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에요. 캐나다도 G7 국가 중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국가라고 지목이 됐기 때문에 무려 33조의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뭐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부채 엄청 많고 개인 부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지금 지출이 굉장히 많다. 정부의 지출이 많다는 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임대주택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갭을 누군가가 메워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거기 메꾸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중국과의 전쟁도 중국과의 관계 중국도 지금 계속 어떤 내부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대만과의 전쟁을 계속 북돋고 부추기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금 10bp 0.1%인 거죠. 그러면 4.675%에 막 지금 막 올라서 오늘 지금 뭐 다우존스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만기가 오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경기가 좀 앞으로 어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거죠.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 금리 가격 자체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거죠. 경기에 대한 불신 혹은 만약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저도 이제 뭐 경제를 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서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자산의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긴 하지만 어떤 굉장히 하드한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집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근데 집 가격이 결국 우상향인 건데 이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집값이 떨어졌다가 뭐 좀 어느 한계선이 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동안 떨어진 거와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이제 폭등 기간이 꼭 오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 때를 잘 잡는 사람들은 투자의 귀재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저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침체 기간을 이제 버텨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팔고 떨어지기 전에 사겠다. 근데 그런 걸 잘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긴 하고 빨리빨리 더 매일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사실상 이제 예측하기 너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자산을 산 것들은 그냥 최대한 버티면 이제 나중에 폭등 기간 때 그걸 이제 다 내가 봤던 손해들이 있다면 다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정말 캐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체력이 강한 경제적인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이제 그런 부류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